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만남을 가졌죠. 신임 국무총리가 제1야당 대표를 예방하는 자리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국회의 대승적인 협조를 부탁했고, 황 대표는 야당의 지적을 냉정하게 잘 판단해서 고칠 것은 고쳐줬으면 좋겠다고 응수했습니다. 대화의 창마저 닫은 국회 상황을 감안할 때 두 사람의 점잖은 신경전이 이 정도만 해도 참 다행이다 하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사실 정세균 총리와 황교안 대표 사이엔 공통분모가 꽤 있습니다. 황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총리를 지낸 경험이 있고, 정 총리는 과거 야당 대표직을 맡은 바 있는데요.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 서로를 좋은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생각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법원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약식 기소된 국회의원 11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지 않고 정식 재판을 받으라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이 검찰의 판단을 사실상 뒤집은 건데요. 정치 공동구역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청소년들이 투표권을 갖게 된 상황에서 서울시 교육청이 모의선거를 도입하겠다고 하자 정치권과 교육계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우리보다 앞서 청소년 선거 교육을 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요즘 일부 프로그램들은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고 특별히 내색하지 않고 평소처럼 방송을 좀 하던데요. 저희는 다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해 문자를 보내주시면 20분을 추첨해 모바일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벤트 참여 조건이 있는데요. 김성환의 시사회를 홍보하고 애청자를 인증하는 차원에서 문자 말머리에 저희 프로그램명을 꼭 적어주셔야 합니다. 간혹 제 이름을 틀리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모든 분들이 정확히 알게 되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공동 정치구역. 대화와 협상이 사라진 정치권의 상황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 정치 상황을 명확히 바라보고 진단하는 것, 그것이 국회를 변하게 하는 첫 단추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함께하는 정치, 생산적인 정치를 고민하는 시간, 공동 정치구역. 오늘부터 새로운 두 분 패널을 모시고 좀 더 날선 토론의 진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가 넘치시는 두 분입니다. 조대진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진영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진영입니다. 공교롭게도 두 분 다 변호사세요. 네. 법률적인 문제도 잘 하실 뿐더러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해박하시니까 좀 토론이 굉장히 좀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좀 워밍업을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 두 분 변호사께서 의견을 내실 수 있는 주제를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검찰이 조국 전 민정수석이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일단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뭐 영장 청구를 했고 영장 청구도 기각됐는데요. 뭐 공소 내용을 보면 직권남용으로 기소를 했다는 게 뭐 중대한 비리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건데 뭘 위법하게
검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건지도 나와 있지 않고 또 정상적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특별감찰반원의 활동을 방해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정상적인 후속 조치를 또 취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설명이 되지 않아서 네.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수사팀 교체 전에 서둘러서 이렇게 어디까지나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정무적인 판단을 그 혐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어서 좀 서둘러서 정치적으로 기소한 거 아니냐. 소리만 요란했지 실체는 없었던 무리한 기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다. 네. 이런 의견을 조대진 변호사께서 내주셨는데요. 그럼 최진용 변호사께서는 좀 다르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네. 조국 전 장관이 오늘 입장을 내놨어요.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 네,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연예계에 유산슬이 있다면 정치권에는 유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산들요? 네, 유산들이 뭐냐면은 네. 유재수 감찰 비리 사건,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네. 그리고 우리 들 병원 대출 의혹 사건 이게 유산들이라고 하는데요. 그 어디서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뭐 제가 만들기도 하고 네. 예, 뭐 다른 분들도 좀 쓰는 분들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네. 조 변호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지난 크리스마스 직전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었던 것이고 네네. 크리스마스 날은 어쨌든 지난 그 다음 날 26일 날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었죠. 네. 그 결과 영장이 기각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유를 보면은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과는 사뭇 결이 다릅니다. 그때 같은 경우에 그 동부지검 형사부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은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됐다. 그리고 네. 범행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면서 법치주의의 어떤 근본을 흔들었다. 이런 내용을 쓰면서도 사모님인 그 부인이 지금 구속되어 있고 네.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구속의 필요성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기소를 하냐 했는데 전격적으로 오늘 기소를 했는 것 같은데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검찰이 요즘 뭐 인권 보장 뭐 이런 게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다 얘기를 하진 못합니다. 하지만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왜 중대한 비위라고를 확인하고도 했는지의 그 중대한 비위의 내용 그리고 감찰을 중단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소를 제출하지 않은 그 경과 이런 부분들이 이미 기록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뭐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1심 판결에서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내용에 대해서 반론하실 거 있어요? 네, 뭐 어느 부분이야 뭐 재판을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뭐 대부분의 법률가들 그리고 일각의 법률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정무적인 판단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혐의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무 판단을 법률의 틀에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이건 검찰이 상당히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런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정무적인 판단이라는 게 감찰 중단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감찰 중단에 관련된 네.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게 정무적인 판단이면은 징계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징계받을까요? 아마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네. 일반 공무원님들 속으로는 이를 뻗드득 갈고 계실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그럼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지금 기소한 시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검찰이 이제 중간간부급 이하에 대해서 곧 인사가 날 예정인데 근데 지금 그래서 검찰이 나중에 수사가 제대로 안 될 걸 대비해서 좀 서둘러 기소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뭐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뭐 수사팀만이 알겠죠. 근데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거든요. 영장 청구도 했고 여러 번 소환을 해서 조사도 했는데 굳이 그 주변 사람들에 관련된 그 혐의가 나오지 않으니까 네. 시간을 끌다가 이제는 더 나올 게 없다는 걸 확인을 하고 어쩔 수 없이 기소를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쩔 수 없이 기소를 했다. 정말 굉장히 창의적인 발상이신 것 같습니다. 검사가 하는 일이 기소입니다. 뭐 사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나가면서 120일 넘게 탈탈 털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랬다고 하면 빨리 기소해 줘야죠. 제때 기소하는 게 맞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인사이동이 있으면은 인사 전에 본인이 했던 사건들 탈탈 정리해서 기소해 놓고 가는 것이 후임자를 위해서도 합당한 것입니다.
저랑 최진영 변호사님은 같이 방송도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유머 감각이 넘치시는 분인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우리 집에서 아이들이 저 좋아해요. 네.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뭐 이게 애드립이지 어떻게 준비한다고 나와요. 하여튼 앞으로도 기대를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은 여야 국회의원 17명을 정식 재판에 넘기고 11명의 의원에 대해서는 비교적 가벼운 약식 명령을 청구했는데요. 그런데 법원은 약식 기소된 국회의원 11명을 정식 재판에 회부를 했어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검찰이 판단하기에는 약식 명령을 청구를 해서 약식 명령으로도 이제 충분하다라는 판단을 한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국회 선진화법 적용 뒤에 첫 기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원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검찰의 기소가 그렇게 얇은 서류로만을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을 정도로 깔끔하지 않았다라고는 판단도 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피해자의 범행들도 검찰의 그 서류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정식 재판을 열어서 양쪽 검찰과 피의자의 입장을 다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거여서 어쨌든 검찰이 바라보는 것보다는 법원이 상당하게 중요하게 엄중하게 판단을 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혐의가 약식 명령을 청구할 정도의 혐의는 아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한 혐의를 갖고 있는 것이다. 네, 양쪽 당사자의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무를 하다 보면은 구약식했는 것은 그 고약이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0 고약 1, 2, 3, 4 이렇게 형사사건 번호가 됩니다. 그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벌금 내고 끝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딱 그거를 그 검찰에서 기록을 보내오면은 그 고약하는 그 벌금 고약식 담당하는 재판부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는 크게 봐서는 벌금 맞는 거 맞네. 그럼 도장 꽝 찍으면은 그럼 이제 미리 이제 벌금 그 검찰청 그 벌금 내는 데 가서 내면은 그걸로 해서 다 끝납니다. 그런데 딱 보고 이거 완전히 그냥 좀 콩밥 좀 먹여야겠는데 이렇게 판단하면은 법원이 보면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서 그거를 그 정식 재판에 넘긴다고 해서 고정 사건으로 해서 넘깁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정형 자체가 국회법상의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 그 국회 회의 방해죄, 국회 뭐 이것 같은 경우에는 법정형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판사 3명이 하시는 합의부, 그래서 고합 사건으로 넘겼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형이 벌금으로 하기엔 너무 낮다라고 판단해서 보냈을 가능성 하나. 또 하나는 어떤 거냐 하면은 검찰이 가끔씩 애매한데 그냥 무혐의로 쓰기에는 애매한 것을 약식 재판으로 해서 그냥 퉁치려고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법원이 그런 것들을 잘 보고 이거는 명확하게 이유는 않습니다만 이거는 좀 다투면은 무죄도 날 수 있겠다라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서 또 정식 재판에 넘기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아시다시피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불법 사보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항의하는 차원 한마디로 정당행위다라고 무죄를 다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부는 벌금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의미. 하나는 형이 너무 낮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이 피의자들이 이제는 재판에 넘긴 피고인들이 무죄를 다투면은 그러면 본안에 가서 제대로 한번 다퉈보세요 하는 그런 두 가지적 의미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전자의 의미. 형이 좀 낮다라는 쪽에 방점이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약식 명령 들어오면 그냥 벌금형으로 끝나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 정식 재판으로 가면은 아무래도 정식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형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통은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유무죄를 다투게 되면 무죄 선고가 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약식 명령을 받고 난 뒤에 본인이 나는 무죄인데 약식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면 정식 재판을 청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실제로 정식 재판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무죄가 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옛날에는 약식 재판을 했을 때에 그게 당사자들이 정식 재판을 청구를 하면은 약식했는 것보다는 더 높은 형을 할 수는 없었어요. 이른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고 해서 올려치기를 못했는데 얼마 전에 그렇게 해놓으니까 너도 나도 벌금 낮추려고 다 정식 재판을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안 되겠다 하면서 법을 바꿔가지고 거꾸로
아무 이유 없이 정식 재판 청구하는 것에 대한 페널티를 준다는 취지에서 올려치기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지금 뭐 구약식 500만 원, 300만 원 했다 하더라도 네. 이것이 가서 유죄가 인정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법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유예 내지 네. 실형도 할 수 있는 올려치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구약식됐다 공판됐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식재판을 해본 의원이 17명 네. 그리고 이번에 약식 명령 받았던 의원 11명까지 포함하면 28명이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총선이 바로 코앞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만약에 총선에도 이 재판이 영향을 미칠까요? 그럴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네. 이 부분은 선거운동에 바로 영향이 미칩니다. 만약에 이번에 기소가 된 사람들의 만약에 공천이 됐다 했을 경우에는 상대방 후보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사람 뽑아봤자 나중에 재판해가지고 당선 무효되면 우리 또 선거해야 되는데 네. 그런 사람을 왜 뽑아주냐 이런 선거가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 기소되고 나면은 본인이 본선에 출마한다 하더라도 선거운동에 네거티브로서 그 타깃이 될 수가 있고 나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법 165조의 국회 회의방해죄 같은 경우에는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500만 원 이상 벌금 확정되면은 의원직 상실 네. 그리고 나중에 당선된 이유다 한다 하더라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5년 동안. 그러니까 당선 무효형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제 기소된 분들이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 그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이 되니까 네. 1심 나오건 2심 나오건 3심 끝날 때까지 뭐 당선돼도 의원직은 유지됩니다. 하지만 네. 그 사건이 유죄로 500만 원 이상 확정되는 순간 그때는 별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죠. 조대진 변호사님.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사실상 이제 그러니까 재판을 받게 되면 아까 뭐 설명을 해 주셨지만 일단 각 정당에서 공천 배제 사유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공천 배제 사유가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단 관련된 재판이 진행되고 4월 이후에는 이제 1심 선고가 날 것 같은데 선고가 나게 되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당장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고 의원직이 상실이 되기 때문에 네. 선거운동 하는 입장에서도 되게 찜찜한 상태에서 이렇게 선거를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유한국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거 아닙니까? 굉장히 불리하죠. 그래서 지난번에 패스트트랙 전국에 있어서 그때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는 분들한테 표창장도 주고 그렇게 하면서 공천에도 영향이 없다라고 계속 다독였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그때는 그때고. 공천은 또 공천이 또 따로 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총선 전까지는 뭐 1심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겠죠. 네, 그건 네. 불가능하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쪽 주장이 맞서고 있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한 뭐 증인, 증거 채택 등 신경전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고 아마도 4월 총선 이후에나 1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또 1월, 2월이 법원 인사이동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구속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재판이 빨라도 내년 3월 달 아니면은 지금 선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선거 자체가 재판에 3월 달에 기일이 잡힌다 하더라도 아마 변호인을 통해서 기일 변경 신청해서 재판 자체를 4월 달 선거 이후로 미룰 가능성 제가 봤을 땐 거의 90% 이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법률적인 문제와 관련한 얘기는 여기서 좀 가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금요 정치토론 공동정치구역 최진영 변호사, 조대진 변호사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치권 소식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년 4개월 만이죠.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이번 주 또 하필 일요일에 지금 귀국을 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로 저는 질문 드릴게요. 귀국 일성 어떤 메시지를 갖고 올 것이다. 공항에서 아무래도 기자회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한 말씀씩 해 주시죠. 간단하게. 알려진 바대로는 아버님의 생일에 맞춰서 오신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안철수 대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기득권 그리고 개혁 개혁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런 청사진을 제시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개혁과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또 국민들한테 조금 내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예, 사실 들어오기 전에 이거 저한테 뭘 얘기를 할 것이냐 해서 아버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아마 인사를 하지 않을까 했는데 아시다시피 왜 1월 19일 오늘 일요일 들어오느냐라고 네. 물으니까 그날이
아버님 생신이십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네. 뭐 개인적인 얘기보다는 또 안철수의 생각 이것을 얘기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사실 안철수의 생각이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네. 들어오기 직전에 제가 그 언론 보도를 보니까 한국에 계신 그 안철수 전 대표를 같이 지지하는 분들이 일정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성이 뭔지는 아직 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일성은 몰라도 첫 번째 행동은 들어오신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날 국립현충원과 5.18 묘지 광주를 간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산업화와 민주화의 그 선배들이 계신 곳을 동시에 방문한다. 여전히 어떻게 보면은 보수와 진보를 같이 잡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충원은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은 좌우를 상관이 없는 그런 부분인데 네. 광주를 간다라는 것은 네.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 그 안철수 의원은 결국 전에 결국 보수 통합 이런 쪽으로 가기보다는 예전에 본인이 걸어왔던 그 길로 그대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 아닌가 그런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봅니다. 광주를 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셨는데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난 총선에 민주당을 이탈한 호남 민심이 안 전 대표를 지지했지만 이번에는 아니다. 네. 조 변호사님. 네, 저도 뭐 지지 안 할 거라고 보고요. 뭐 저도 호남 사람인데 뭐 그 개별적인 의견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면 네. 예전에 안철수 대표가 선전을 했던 이유는 몇 가지를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있었고 호남 배제 여론에 대한 정서를 안철수 대표 측이 자극한 거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조금 안철수 대표에게 그나마 남아있던 신비론이 세계 복합적으로 융합돼서 나타난 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운빨이 작용했다라고 지금 보여질 수가 있는데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좀 많이 바뀐 게 안철수 대표가 신비로운 감춰놨던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대강은 이제 뭔지 좀 눈치를 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단어로 포장을 하더라도 이제 안철수 대표가 말하려는 것 그리고 어떻게 행동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대충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뒤를 바쳤던 호남계 의원들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한신당이나 민주평화당으로 많이 흩어진 상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전적으로 혼자서 이제 해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철수 대표가 지금 가진 능력과 여러 가지 물리적 조건으로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진영 변호사께서는 안철수 대표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세요? 결국 태풍이 될 것이냐 찻잔 속의 태풍이 될 것이냐 이걸 두고 지금 설왕설래인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최근에 있어서 보수 통합 뭐 이런 논의가 있는 가운데 몸값은 굉장히 높아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높아진 몸값만큼의 어떤 퍼포먼스가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서로 설왕설래 그 예측이 다른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2016년에 이른바 녹색바람 국민의당이 특히 호남을 휩쓸고 네. 지금 그렇게 한 결과 이제 뭐 비례대표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왔었지 않습니까?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보다 앞섰죠. 그렇죠. 그렇다는 그런데 결국 그때 2016년에 영향력을 100으로 잡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한 75점, 80점 그 언저리가 되지 않을까. 여전히 영향력은 적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 이유는 네. 최근에 이제 그 여론의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뭐 여론조사가 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예전보다는 전체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네. 민주당의 지지율도 예전보다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그렇다고 한국당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느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양당에 가지 못한 이른바 무당층 표심들이 분명히 적지 않게 조치하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안철수 지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뭐 옛날부터 뭐 간철수네 도대체 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네. 무엇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전과 같은 안철수 현상까지는 모르지만 새 정치가 아직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지하시는 어쨌든 희망을 걸고 계시는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보고 계속 자기의 길을 갈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나 봅니다. 저는 네.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 안철수 대표가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정치판에 그나마 영향가 있게 기여를 하는 방법이 지금 남아있는 그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는 보수 통합에 기여를 하는 부분이 제일 영향가 있게 보이는데요. 지금 안철수 대표가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선택지를 추려보면 하나는 바른미래당으로 가든지 아니면 보수 대통합에 기여를 하든지 아니면 신당 창당의 길로 가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한데 네. 바른미래당으로 가는 거는 아마도 손학규 대표라는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고요. 보수 대통합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주역이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참여 안 하는 안철수 대표의 기본적인 특성상 보수 대통합에도 기여를 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남아있는 게 신당 창당의 길인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전처럼 신비감을 많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가능성이 현실적인 조건 때문에 높지 않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런데 대한신당의 박지원 의원은 바른미래당의 자산이 100억 원인데 그거 그냥 두고 다른 데로 갈 수가 없다. 일단 바른미래당에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새로운 신당 창당을 하든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겠냐 이런 또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좀 전에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제일 먼저 누굴 만났냐 했을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충원과 또 광주를 방문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른미래당 관계자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에도 환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환영만 하지 대표는 나다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돌아온 안철수 대표에게 정권을 위임할지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의 관건이긴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뭐 이번에 들어오면서 그 마크롱 대통령을 그 프랑스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새로운 선택 그 사람은 한 표도 없어서 한 석도 없었는데 지금 여당이 됐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마크롱 대통령이 어떤 정당인지를 한번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그 마크롱 정당이 만든 정당 이름이 레퍼블리크 앙 마르슈 쉽게 말하면 그 어떻게 전전하는 공화국인 거죠. 근데 여기가 기본적으로 중도 정당입니다. 좌도 우도 치우치지 않은 중도 정당이고 네. 경제적으로는 중도 우파, 사회적으로는 중도 좌파. 어떻게 보면은 안철수 전 대표가 추구하는 정치적인 그 생각이 거의 이 앙마르샹을 통해 가지고 거의 네. 구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자신의 독자 노선을 걸으면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뭐 민주당, 한국당 이런 것이 아니고 바른정당 내지는 거기에 그 여전히 있는 비례대표나 이런 분들과 규합을 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현실적으로 좀 더 현재 지금 말을 한 언급의 내용에 비춰봤을 때는 제3의 길을 갈 가능성이 오히려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그 자유한국당도 지금 안철수 전 대표한테 손짓을 보내고 보수통합추진위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손짓을 보내는데 그쪽하고 손잡을 가능성이 없다. 그럴 가능성이 저는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거든요. 네. 왜냐하면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오히려 유승민 전 대표보다는 안철수 전 대표의 러브콜을 보내는 그것이 사인이 좀 더 많았는데 네네. 들어오는 일성을 봤더니만 지금 보면은 광주를 가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적어도 단기간에는 그 한국당과 손잡을 가능성은 없다. 다만 한국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수 통합을 하면서 그 위원회를 혁신통합위원회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안철수 대표가 뭐라고 했죠? 인위적인 통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혁신이 먼저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통합을 하면서도 혁신을 앞에 넣은 것은 결국 한국당 같은 경우에도 안철수 대표의 영입을 생각해 두고 혁신 통합을 외치고 있는 것인데 그 물밑에서 어떤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알려진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 토론 중에 청취자분께서 그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1003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양당의 대안이 없어서 안철수 전 대표를 지켜보고 있는데 비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안 전 대표가 그동안에 계속 미래를 얘기해 왔기 때문에 좀 앞으로 어떻게 정치를 해나가면 좋을지 그럼 구체적인 비전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청취자분의 의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방금 전에도 말씀 잠깐 나왔던 것처럼 안 전 대표가 어느 쪽으로 할 것이냐. 지금 근데 보수 쪽에서는 자꾸 손짓을 보낸다. 근데 보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보수 통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보수 통합 논의가 삐걱삐걱하는 모습을 보여요. 일단 자유한국당하고 새로운 보수당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새로운 보수당에서는 당대당 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자유한국당은 아니 통추위를 만들었는데 당대당 통합추진위원회를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서로 간에 견제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뭔가 균열이 가고 있다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수를 합치자는 대전제에는 뭐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국민들이 뭐 요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수에 계신 분들끼리 보수를 합쳐야지 선거에서 어느 정도 유의미한 성적을 올릴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강론에 있어서는 전혀 합의를 못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내부적으로는 뭐 전체 큰 통합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새로운 보수당 같은 경우에도 내가 흡수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지분을 포기할 수는 없다. 우리도 어쨌든 개혁에 동참하는 주도 세력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좀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보수 우리 틀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안겨라 이런 쪽을 사인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보수당에서는 어떻게 보면 불쾌한 그 기색을 좀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쪽 새로운 보수당에서 볼 때는 우리 흡수 통합 대상으로 보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견제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새로운 보수당의 하태경 책임 대표위원 같은 경우에는 딱 깨놓고 얘기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새 보수당이냐 우리 공화당이냐 선택해라. 나를 사랑할 것이냐. 다른 여자를 사랑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강력한 돌직구를 날린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그 혁신통합위원회 위원장인 박형준 교수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에서는 순항이 있을 수도 있고 파도가 있어서 난항이 겪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제 물론 시간이 길진 않습니다만 처음 시작하는 것이 일단 중요한 것 같고 하는 과정에서의 난항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든 헤쳐가면 되는 것이라서 현재로서 뭐 되네 안 되네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항의면 분명하지만 여기에서 통합을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연속으로 지금 그 선거에서 보수가 4연속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절체절명의 어떤 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눈치 작전과 기싸움이 있지만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옥동자가 만들어갈 가능성 저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봅니다. 옥동자가 새로운 당 말씀하시는 새로운 당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당대당이 통합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합이 될지 대통합이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철수 대표까지도 해서 이른바 반문 연대를 넘어 반문 통합이란 것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최종적인 그 목적지의 형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부분에 대한 그 공감대는 특히 보수에서 굉장히 그 같이 그 공유하는 그 위기의식이기 때문에 결국 전략적인 뭐 옛날에 국공합작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탄핵 강을 건너느니 만에 결이 다르네 하지만 옛날에 국공합작 중국에 있었는 걸 생각한다고 하면은 보수는 뭐 결국 통합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한 표 걸겠습니다. 뭐 희망도 좀 섞어서 얘기해 주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화당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새로운 보수당 그리고 국민통합연대 그리고 결국은 안철수 전 대표 진영까지 이렇게 다 통합을 하는 게 가능할까? 이 좀 새로운 보수당하고도 얘기가 안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요. 최진영 변호사님 의견과는 달리요. 왜냐하면 이제 보수를 꼭 통합해야 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합치겠다는 이유가 국민적 요구 때문이 아니라 선거에서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좀 유리한 위치를 만들기 위해서 합쳐보겠다라는 그런 심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각자 개인의 각 정당의 그리고 각 입장의 욕심이 막 반영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합의되지 못하고 이렇게 결국에는 지금처럼 여러 개 흩어진 보수의 모습으로 선거를 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진짜 굉장히 정치권에 관심이 높았던 게 김명호 전 국회의장을 자유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과연 정권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냐. 김 위원장은 정권을 받았다. 황교안 대표로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지금 이제 물갈이 수준을 그냥 물고기만 가는 수준이 아니라 판갈이를 해버리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가능할까요? 거기까지? 가능해야죠. 얼마 전에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중진들에 대해서 중진들이 죽기 좋은 계절이다.
중진들이 뭐 지금 연찬에선가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중진에 대해서만 그런 묵직한 직구를 날릴 것뿐만 아니고 당이 이런데 초재선 의원의 혁신 모임 하나 없느냐라고 하면서 초재선에 대해서도 견제구를 날린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정권 안 주고 권한을 안 주고 했다고 하면 그건 어떻게 되죠? 망하는 길이죠, 보수.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옛날에는 이른바 친이계로 해서 친박계도 아니죠. 물론 친박계도 친이계라고 하기에도 약간 계파색도 였고 그리고 2016년에 그 공천 파동 과정에서 신물이 난다라고 하면서 한국당을 탈당했었던 분입니다. 그러면서 SOS를 치니까 고민 끝에 왔는 그런 분을 모시려고 하면 정권을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아마 지금 보수 통합 과정에서 특히 지금 새 보수당 같은 경우에 아니 우리가 통합한 다음에 공관위원장을 해야지 왜 당신들 하시오 이런 지금 견제가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누군가를 선택하는 그런 부분은 하긴 쉽진 않겠지만 일정 부분 진용을 갖추고 나중에 보수 통합될 때에 관련되는 사람을 흡수하되 다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매일 하루하루 새로운 사람 오고 매주 한 건당 새로운 공약 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라도 아마 한국당은 전략적으로 지금 이런 선택을 했는 것 같은데 친박당이 아니란 것만 해도 상당히 의미 있는 선택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TK 물갈이를 이룰 것이냐 안 이룰 것이냐 이게 제일 큰 관심거리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야 뭐 판가리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과연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일단 얼마만큼 혁신의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다를 것 같고요. 네. 일단은 해당 당사자들이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당을 위해서 혁신한다는 모습을 보이고 자리를 놓는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사실상 PK 쪽 말고 TK 쪽에서는 거의 움직임이 자유한국당에서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국민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당 차원에서 정리가 안 된다면 개인 차원에서 협의가 돼서 정리가 안 된다면 국민들이 또 다른 이제 선택과 심판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이 토론하시니까요. 스튜디오가 후끈하면서 꽉 차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몸무게가 조금 덩치가 커서 그런 거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활기차게 토론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오늘 토론한 내용 마무리 발언 겸해서 한 말씀씩 듣고 그리고 이 코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말씀하세요. 네. 저는 이제 오늘 첫 방송인데 여러 가지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국민들한테 좋은 정치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무슨 총선 나가세요? 총선 나가시는 분도 아닌데 왜 마무리 발언을 그렇게 하세요? 첫 방송이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두 분은 지금 총선 나가는 거 아닙니다. 네. 전혀 청취자분들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밤늦게 금요일 날 이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총선이 90일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이에 여야 간의 치열한 수싸움과 정책 싸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인신 공격을 넘어서 정말 페어플레이 하면서 정책 선거 한번 했으면 하는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바람입니다. 네. 두 분 다 이렇게 멋지게 마무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다음 토론도 기대를 더 해보겠습니다. 공동정치구역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대진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두 분 패널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편안만 되십시오. 바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밤 시사야.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만 18세가 함께하는 총선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만 18세 선거권 시행에 맞춰 서울시 교육청이 올해 처음으로 모의선거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모의선거를 두고 정치권과 교육계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의 경우는 어떨까요? 일본은 4년 전부터 모의선거를 청소년 핵심 교육 방법으로 삼아서 주권자 선거 교육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슈와 인물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오랜 기간 일본과 한국에서 주권자 선거 교육을 연구해 온 분입니다. 일본 와세다 대학 시스템 경쟁 연구소 고선규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본격적인 내용을 좀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요. 일본이 18세 선거권이 언제부터 주어지게 된 거죠? 일본에서는 2015년 6월달에 18세 선거권 이제 법이 만들어졌고요. 네. 그리고 이제 2016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처음으로 이제 18세가 투표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2017년 중의원 선거에서도 18세가 선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19세에서 18세로 선거 연령을 한 살 낮추는 데에도 굉장히 좀 논란이 많았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도 이렇게 18세 선거권이 논의될 당시에 반대 여론이 있거나 하진 않았습니까? 네, 물론 일본에서도 18세 선거권을 둘러싸고 반대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교육을 담당하는 부처인 이제 문부과학성에서 반대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당시 이제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18세, 19세 당사자들도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찬성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들을 이제 고려해서, 그러니까 그 법이 만들어질 때도 그 정부 입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의원 입법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일본은 18세 선거법이 통과하고 난 다음에 주권자 선거 교육에 이제 나서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좀 주목이 되는 것은 당시 일본이 보수 성향인 아베 총리가 집권하고 있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예, 근데 예. 이런 보수적인 그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주권자 선거 교육이 특히 이제 젊은 18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에 좀 불편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노출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그런 부분도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일본 사회에 그런 절박성이라는 부분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는데요. 특히 이제 일본에서도 이 젊은 층들의 정치적 무관심이나 불신이 이제 깊어지게 됐고, 젊은 층들이 정치나 사회에 이제 참여하지 않게 되면서 네. 어떻게 보면은 일본 사회가 더 이상 지속 가능성을 이제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게 됐는데요. 그 배경에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출산율은 낮고 네. 이제 그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고령자분들이 많아지게 됐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회에서는 결국은 젊은 층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또 자신의 의사 표시를 해주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회복지 이제 제도 중에서 연금이나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 젊은 층들이 가입해 주지 않는다면은 그 어떤 그 사회복지 서비스를 계속 유지해가는 게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젊은 층들이 어떤 자신이 살고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게 되면서, 이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정치 참여가 어떠한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교육하는 문제는, 그러니까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가지고 좀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이제 그런 인식들이 모아지게 되면서 결국 이제 그 보수 정권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주권자 교육을 하게 됐다고 봅니다.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말씀이신데요. 한국도 지금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또 네, 그렇죠. 각종 연금이라든가 노후복지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지금 노년층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젊은 층에서 노년층을 부양해야 되는 부담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래서 더더욱 그 젊은 층 유권자들의 시민의식이나 이런 게 중요하다. 투표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지금 국내에서는 서울시 교육청에 이어서 세종시 교육청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의 선거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네. 이 모의 선거가 뭐냐? 이 모의 선거가 혹시 지금 특정한 정당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모의 선거는 네네. 어떻게 하는 거죠? 모의 선거는 그대로 그러니까 통상 저희들이 하는 이제 그 선거를 그대로 학교에 가져와서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예를 들어서 올 4월 총선에 출마하는 정당들이 그대로 이제 그 학생들이 선택지로 주어지게 되고 각 정당들이
어떠한 정책을 제시했고 또 뭐 특정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정책은 정당은 어디이고 찬성하는 정당은 어디이고 또 그 찬성 반대의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찾아보고 토론하고 그리고 그걸 결과로 실제로 자신의 한 표를 어느 정당 또는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할 것인가를 실제로 수업의 형태로 체험하게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요. 지금 네. 각 정당 실제 정당명들을 이렇게 쓰도록 하고 이 중에서 어떤 정당에 투표할 거냐 이렇게 그 실제 선거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로 모의 선거가 이루어진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사의 정치적 견해나 이런 것들이 학생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정당과 관련해서 실제 투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뭔가 다른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혹시 일본에서는요. 이런 점들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나 이런 게 없었습니까? 없었던 것은 아닌데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우선은 법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교육부에서 그 고등학생들에게 수업할 그러니까 부교재를 이제 그 교육부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부교재를 가지고 전국에 계신 이제 예를 들어 우리로 말하면 이제 사회 선생님이나 법과정치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이제 연수를 했고, 연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쟁점을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찬성 반대나 구체적인 이제 정당명이 등장하게 되니까 어떤 식으로 다뤄야 하고 또 그런 수업을 다루는 과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학생들하고 학생들 자신의 의견을 얘기해도 되고 또 그 일정 어떤 그 이상의 범위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이런 교육들을 이제 그 철저하게 이제 그 시키고 그리고 그런 선생님들이 실제로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로. 일단 지금 뭐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 교사의 정치적 그 중립이라는 부분은 교육기본법에서도 그러니까 엄연히 이제 명시를 하고 있고 선거법에서도 그런 그 교사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같은 걸 이제 금지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으로 크지 않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뭐 결국 제도적인 측면은 갖춰져 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현재 존재하는 당들, 실존하는 당들을 가지고 두고 모의 선거를 하는 방식은 이건 한국에서도 지금 논란이 되고는 있지만 일본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다른 선진국들도 이런 모의 선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모의 선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 모의 선거를 전국 고등학교에 추진하는 그 어떤 학생 단체까지 있고 그런 단체에 정부의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고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른 외국의 사례도 있고요.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그 18세 선거권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교육 방법이 가장 효과가 높았느냐고 물었을 때 학생들의 어떤 31% 정도는 모의 선거가 대단히 유용한 그 학습 방법이었다고 학생들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희 한국에서도 물론 이제 우려되는 부분도 현실적으로 없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렇게 우려만 할 상황은 아니라고 좀 봅니다. 근데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만약에 어떤 부분이 우려될 수 있을까요? 뭐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의 그 개인적 의견하고 들이 이제 학생들에게 그 어떤 형태로 이제 그 제공될 것인가. 결국은 학교에서 모의 선거가 진행되다가 찬성 반대가 즉 찬성하는 정당, 반대하는 정당 그리고 특정 쟁점에 대해서 찬성 의견, 반대 의견이 객관적인 형태로 어떻게 보면 공평하게 제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수업 과정에서 특정한 의견만이 이제 과대하게 소개되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가이드라인 뭐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서 모의 선거도 치렀고 또 학생들이 투표권도 행사하고 있으니까요. 일본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각 시도 교육청 단위에서 네. 그 가이드라인을 이제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결국 이제 그 현장에 수업을 하는 교사 선생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 교사분들이 실질적인 구체적인 의견들을 제시했고 그에 대한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 허용 범위 허용 넘어서는 안 될 범위들을 다 같이 토론을 통해서 정하고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이제 전체 연수 형태로 공유를 하고 그런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학교에서 수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실제로 2016년, 17년 선거 두 번을 치르면서 어떤 그런 그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사회적인 어떤 그 정치적 이슈로 등장하거나 뭐 그런 예는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충분히 사전에 준비를 좀 잘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킨 교사를 교단에서 배제시키는 법안을 도입하겠다. 이걸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요. 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학교에서 학생 교사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이러한 법안들이 예를 들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네. 결국은 그 교사들의 그런 그 학습권이 위축될 수도 있다고 보고요. 예. 수업 시간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선생님이 내가 해도 되는 말, 해서는 안 되는 말라는 부분들을 스스로 그 어떻게 보면 그 판단하는 기준이 부재한 상태가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혼란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 그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이드라인이라는 부분들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그 학생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정치 현실로부터 분리시켜서 그 진 공간 속에서 학습시키는 일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는 보거든요. 네. 뭐 그런 맥락에서 어떻게 보면 그 철저한 준비와 이런 가이드라인 또는 저희들 사회적 합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첫 시행이니까요. 여러 이제 네. 우여곡절이나 아니면 좀 시행착오를 겪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만 18세 유권자들이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선거 교육을 어떻게 하면 실시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떤 것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신다면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이제 어른들이 보면 이제 18세들을 유권자로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18세가 어떤 18세 새내기 유권자들이 비록 저희들이 어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네. 저희와 다르지 않는 어른들과 다르지 않는 당당한 유권자라는 그런 존재를 인정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또 하나는 그런 인정과 동시에 그들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올 4월이 선거다 보니까 이 18세 유권자들이 아직까지는 선거법이나 구체적 정치에 대한 정보가 이제 부족하니까 네. 학교에서 또 학생의 입장에서 해도 되는 일, 해서는 안 된 활동이나 범위 어디까지인지 네, 이거에 알겠습니다. 대한 정보를 명확히 주는 거 네.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와세다대학 시스템경쟁연구소 고성구 규연구위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2039님께서 고등학교에서 모의선거한다는 것에 찬성합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질 것 같네요. 이런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11시 5분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큰 추위도 없겠습니다만 중부지방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곳이 있겠습니다.